뉴스 디럭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디럭스. 이번에는 이 업계의 동향들, 주로 좀 이슈들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입니다. APN 어페럴 뉴스죠. 여기 편집장 누나 참 고생하시죠. 자, 기사가 누구야? 오경천 기자님. 이분은 여기 오래 재직하셨습니다. 진짜 열일하시는 분이죠. 진짜 허슬러죠. 2020년 국내 5대 백화점 67개 점포 매출 실적을 이제 모아갖고 이제 다이제스트 기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큰 폭 감소세, 그리고 점포별 양극화 경향이 커졌다고 합니다. 점유율은 롯데가 36%, 신세계가 27%, 현대가 24.6% 이렇게 가져간다고 합니다. 의외로 신세계랑 현대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나네요. 비슷비슷했어요 원래. AK가 없네. AK는 갤러리아하고 AK가 없네. AK 기타. 자, 그래갖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리스트 한번 보시죠. 보시면은 이제 신세계 강남점이 1등이네. 원래 롯데 본점이 항상 1등이었는데.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지금 마이너스 안 친 데가 몇 군데 없는데 그 중에 한 이유가 군데가 명확하게 보이네요. 신세계 강남점, 그리고 롯데 인천 터미널점, 그 정도만 보여요. 신세계 본점 0.5%. 신장한 데는 진짜 몇 군데 안 되고 나머지들은 이제 다 이제 떡나겠는데 뭐 대표적으로 떡나간 데가 현대 중동점 21.9%. 아주 시원하게 조졌고, 현대 신촌 25위도 16.7% 마이너스입니다. AK 수원점 마이너스 21.6%. 네. 롯데 영등포도 24.5% 마이너스예요. 근데 서건이 형 저기 입점 안 하길 잘했네. 근데 롯데 영등포는 이유가 있는 게 잠깐 그 닫았었어요. 백화점을. 그 리뉴얼하느라 좀 닫았어가지고선 좀 그런 게 있고, 그 외에도 뭐 대다수의 백화점들이 개떡나고 그러고서는 신장한 곳들은 몇 군데 없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되게 불보듯 뻔한 그런 얘기인 게, 왜냐면은 올해 그 코로나 때문에 뭐 사람들이 일단 안 돌아다녔고, 그리고 백화점 매출은 원래 감소세였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탄력을 더한 거죠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세계 강남점이나 이렇게 좀 약간 그 부유층이 많이 몰린 지역의 그 백화점들은 오히려 또 그 희소식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해외 여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맞아요. 많이 못하는 거에 대한 보복성 쇼핑, 이것들이 또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해서 사실 저기뿐만 아니라 모든 백화점의 1층 명품 브랜드들 샵들은 번호표 뽑고도 못 들어갈 정도의 지금 진풍경들이 거의 벌어지고 있어요. 몇 개 브랜드가 있죠. 그렇게 네. 번호표 뽑고 기다리다가, 제가 얼마 전에 신세계 본점 갔다가 에르메스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가 오후 한 4시, 5시쯤 됐거든요. 그랬는데 당일에 이제 그 최대 이제 입장 인원이 다 되었다고 하면서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 그래갖고선 이 개새끼들 내가 여기 다시 오면 씨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다시 갈 거잖아요. 거기 사람은 아니니까. 일단 사람은 아니니까. 그냥 다시 간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구나. 나는 다시 간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방금 성우 형이 말씀 주신 대로 이렇게 그런 좀 반사이익을 본 거, 이제 면세점을 못 가다 보니까 이제 반사이익을 본 매장들도 몇 군데가 있기는 있죠. 특히 뭐 샤넬은 뭐 올해 잘 됐죠. 그러니까 이게 백화점 매출 순위라는 게 백화점 각층 모든 점포 매출 총합의 순위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일반 캐주얼 국내 브랜드들은 꽤 많이 역신장 했을 거고, 반대로 그 이제 그나마 역신장이 10% 내외 안짝이라거나 소수의 신장률을 보인 곳들은 아마도 명품이 끌고 갔을 거예요. 네, 신세계 강남, 그리고 갤러리아 명품관, 현대 본점은 다 플러스거든요. 그렇지. 신세계 5.5%? 센텀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요. 네. 현대 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통점들이 좀 눈에 들어오네요. 그 롯데 인천 터미널을 제외한 이제 지금 올해 그나마 소폭이나마 신장한 곳들은 거의 다 이제 좀 명품 사이즈에 이제 좀 많은 지분을 두고 있는 그런 곳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를 보면 심지어는 내가 잠깐만요. 예. 어저께 아주 웃긴 기사가 떴는데 루이비통이 가격을 또 올리는데 한국만. 그래도 이 개돼지들은 사니까. 참 그렇습니다. 루이비통 불매운동 들어갔다. 이 개새끼들 내가 가면 사람이 아니다 이거. 그러고 가는 거지. 내가 가면 또 일본인이다 막 이러면서. 주말에 가려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자, 이게 소비 양극화가 좀 심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지금은 이제 그 객단가 높은 것들만 좀 주로 이제 팔리고 이렇게 좀 안 좋은 것들은 이제 다 안 팔리고 거의 다 그냥 쿠팡 같은 데서 사고 그냥 그렇게 되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좀 신기하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백화점을 뭐 자주는 안 가고 1년에 몇 번밖에 안 가긴 하지만 갈 때마다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예를 들어 여기 신장률 올라간 백화점들 있잖아요. 갤러리아, 명품, 현대, 본점 이런 데들 갈 때마다 정말 거의 텅텅 비어 있었는데 아, 그래요? 대체 누가 이렇게 사길래? 이게 소비 방식이 좀 다르긴 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데는 객단가가 무슨 뭐 몇백만 원 단위가 아니라 막 몇천만 원 단위로 가는 그런 고객들이 이제 종종 오는 데다 보니까 이런 게 가능한 거죠 이제. 나는 지난주에 갤러리아 명품관 갔었는데 사람들이 버글버글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코엑스점 현대 우리 사무실 가까워서 종종 아. 가는데 여기도 항상 버글버글하고 그러니까 조금 이게 편차가 굉장히 크나 봐요. 그 신장률이 올라간 백화점들을 조금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세계 센텀시티 7.5%, 현대 판교 9.4% 같은 곳들의 특징을 보면 실내로 모일 수 있는 어트랙션들이 많이 있다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화점만 있는 곳들 점포들은 그렇게 신장률이 높지 않고 오히려 그러니까 롯데 본점 같은 경우는 매출은 2위지만 신장률이 마이너스 14.8%인 이유가 관광객이 그만큼 그치. 줄었기 때문이잖아요. 명동이니까. 네, 원래 저희가 매출이 1위였어요. 그러니까요. 그 뭐 몇십 년 동안 네. 1위였어요. 그런데 빠졌죠. 근데 외국인들이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히 그런데 또 내국인들은 저희가 그래도 외국인들이 많은 데 같은 그 이미지가 강해. 그러니까 좀 기피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거의 그래서. 지금 1위인 이제 신세계 강남하고 거의 한 7천억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원래는 저 정도는 말도 안 되는 저. 그러니까요. 근데 그만큼 진짜 중국 소비자들이 많이 빠졌다라는 게 바로 느껴지고 그 현대 판교 같은 경우에는 현대 백화점뿐만 아니라 여기 가면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단위 소비자들도 사실 집에만 이렇게 답답할 때 올해 뭐 상반기라든지 현대 판교 얘기 엄청 많이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보러 가고.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현대 판교는 가면은 뭐 살 게 많다 뭐 이런 거 떠나서 가 있으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맞아요. 새로 네. 지었고. 네. 네. 좋더라고요, 거기 백화점. 근데 리스트에 그게 없네요. 스타시티가 없네요. 스타시티는 백화점으로 안 치나봐요? 근데 갤러리아 광교점이 의외로 여기 있습니다. 아 있구나. 네. 건대만 있네. 하남이나 그런 게 없네. 여기는. 네, 알겠습니다. 네. 광교가 왜요? 광교점이 의외로 이렇게 아주 큰 그 돋보이게 그렇게 뭐 실적이 뛰어난 건 아니네요. 아, 갤러리아 광고요? 네, 새로 엄청나게 잘 지었다고 막 그럴 텐데. 고압이네. 제 주변에도 그 고압이 유통 쪽에 처음이니까. 유통 쪽에 계신 분들이 그 몇 군데 갔다 와서 좀 리뷰들을 남긴 걸 봤는데 사실 뭐 건축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난리였잖아요. 그리고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사실 제일 수혜를 받았어야 될 점포이기도 한데 일단 직격탄을 맞았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것 치고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 꽤 선방했다. 선방?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광교 신도시가 거주 인구가 꽤 많은가 봐요. 저희가 수원 고객들이 거의 대부분 올 수 있는데요. 가지고 수원은 원래 그 수원 갤러리아가 이제 좀 잘 됐었는데. 바뀐 겁니다. 네, 자, 아무튼 그러면은 이제 오경천 기자 네. 살 겁니까? 저는 살 수 있으면 산다. 산다. 저는 그 뭐야 슈프림 같은 거 줄 서서 사는 것처럼 이거 팔기만 하면 산다 이분은. 진짜 정말 열일하시는 분이죠. 훌륭한 예. 인력이기 예. 때문에 살 수만 있으면 물론. 산다. 아닙니다. 예. 윤수 씨네 회사로 스카웃을 하고 싶다. 맞습니다. 네. 그런 네. 뜻이죠. 네. 당연히 그런 뜻이죠. 저도입니다. 성형은 어때요? 저는 그냥 안 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죠. 좀 미안하네. 시사오는 시사인의 신년 기획 2021년 유통 전망대 아마존까지 상륙 격변하는 이커머스 시장이라는 아주 거창한 타이틀의 커버 스토리입니다. 참고로. 네. 안지혜 기자님이 뽑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사인 우리가 패션 뉴스 하면 보통 뭐 하이피스트 뭐 몇 군데 있잖아요. 이제 좀 스펙트럼을 넓혀보려고 그들에게 너무 저희가 좋은 일을 해준다 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건 제가 고른 기자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님이고 그러니까 2021년 유통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쓴 기사예요. 이게 특집이라고 썼는데 그 꼭지별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기사 자체는 짧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올해가 이제 작년에 뭐 코로나 겪은 거 저희가 뭐 계속 말했으니까 뭐 다들 아실 거고
올해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말해줘요? 네. 알려주세요. 그래서 와. 근데 일단은 아마존이 SKT랑 전략적 제휴 맺고 한국에 들어온다네요. 아 얼마 전에 얘기했었죠. 그래서 근데 이제 11번가랑 파트너십을 하는 거여가지고 뭐 그래서 이게 뭐가 의미가 있냐 이런 거에 대해 갖고 그쵸. 잠깐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뭐 사실 뭐 갸우뚱해요 아직은. 그 아마존이 아마존 프라임 같은 것도 같이 들어오면서 해야 되는데 뭐 솔직히 한국 쿠팡이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미국에서 하는 거 한국에서 쿠팡이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렇죠. 봤을 때 뭐 쉽지 않다고 쿠팡 보고. 플레이도 생기고 막 이런 그러니까요. 거 하는데. 그 쉽지 않다고 보고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작년 매출 공개 안 됐는데 엄청나게 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문제는 쿠팡이 작년에 엄청나게 들었고 그리고 창고를 더 이상 추가로 짓진 않았는데 여러 가지 코로나 관련 그 이런 것 때문에 적자 폭이 더 커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왜? 굉장히 좀 네거티브하게 보는 기사들이 여기저기서 좀 나오더라고요. 네, 일단은 근데 매출이 어쩌다 매년 급증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2016년 쿠팡 거의 초창기에 1조 원대였는데 2019년에 7조 넘게 찍었고 그때 처음으로 7천억인가 제 기억에 그 흑자 전환을 했었거든요. 아니 적자가 7천억으로 줄은 거였죠 그때. 아 그랬나? 한번 네. 소규모 흑자 전환을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네. 네, 그랬고 요즘에 요즘에 이제 그 엔드 유저들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조금 이슈가 됐던 것들이 바로 이 쿠팡 플레이였습니다. 맞습니다. 네,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인데 이게 더 뭐 그냥 싸죠. 왓챠 뭐 넷플릭스 같은 거고 언젠가 오리지널을 하겠지만 쿠팡 와우라고 한 달에 2,900원인가 3,000원 정도 내면은 로켓 배송 그냥 해주잖아요. 무료 반품되고 그거 가입된 사람들은 그냥 디폴트로 들어가요. 나도 그거 되는 거네 그러면?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안드로이드 앱부터 나온 상태고 추후 iOS랑 윈도우나 그 맥 PC용 앱이 나온다고 합니다. 깔아야겠네 그럼. 네, 근데 추가 비용 지불 없이 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근데 그렇다고 쿠팡의 가입자 숫자가 적냐? 그것도 아니에요. 정말 많잖아요, 쿠팡은. 나중에 추가하겠지. 근데 너 나중에 뭔가를 추가하겠죠. 근데 그 넷플릭스가 현재 한국 가입자 수가 한 700만 명 되거든요. 근데 쿠팡은 그거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쓸 거잖아요, 네. 실제로. 그런 걸 보면은 이게 완전 일단 이상한 먹고 방향으로 떡으로 먹고 찬건 보겠다. 아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했던 거하고 일관성은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는 안 나왔는데 그 쿠팡이 그 라이브 커머스를 이제 소비자 엔드 유저 단까지 소개를 해서 아까 추가를 해서 막 무슨 인플루언서들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반 그 판매 사용자들도 자신들의 제품을 라이브 커머스로 판매할 수 있는 기능들을 추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네, 그래서 테스트 단계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아마도 1월달에 그게 나올 텐데 그런 것들 보면은 확실히 이 쿠팡 대세는 계속 가기는 하겠다. 저는 그 생각이 좀 들어요. 엊그저께 보니까 저 아는 사람이 그 카카오 라이브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판매하는 거 보니까 되게 구매가 쉽고 새로운 건데 다 후지게 안 하고 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또 기사를 하나 봤더니 사실 이커머스 플랫폼들 오픈마켓 같은 곳들이 원래 오픈마켓의 개념은 수많은 일반 그 판매자들이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에 각자의 물건들을 올려서 각자가 배송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베이처럼. 네, 근데 쿠팡의 모델은 거대한 물류센터를 전국 단위로 촘촘하게 짓고 그 사이에 자신들의 그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나오는 자본으로 사입을 엄청나게 한 다음에 자체 배송을 하고 그들에게 제품을 이제 저렴하게 공급받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판매자들한테. 근데 이게 이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좋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쿠팡 없이 이제 못 사는 사람이 됐거든요. 근데 난 쿠팡 이츠가 이틀 동안 배달 안 해줬어요. 눈 와가지고. 그거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가지고 죽을 사람이 뻔했어. 아니니까. 이틀 동안 죽을 뻔했어. 나 그치, 진짜 그치. 밥을 못 먹어서. 그치. 쿠팡이 잘못했네. 아무튼 그런데 이제 이 부분 그러니까 이 거대 플랫폼
이커머스 사업자들이 사입 베이스로 비즈니스 전개한다. 이게 지금 SSG 쓱배송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그 민주당 쪽에서 법안 하나를 발의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상생 법안 관련 뭐 그런 건데, 그러니까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종류의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조금 규제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통과가 될지 어떨지는 몰라요. 다만 민주당이 180석이고 사실 그들의 의원수로 통과를 시킬 수 있잖아요, 법안을. 이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좀 시장 경제 논리에서 그 보호라는 측면으로 인해서 사용자들의 편의를 제한하면서 너무 좀 과한 규제 아니냐. 뭐 목적은 뭐 뻔하죠. 세원 마련이죠. 세원 근데 마련. 이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사입 베이스의 거대한 유통 플랫폼들은 올해도 엄청나게 선방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의 리스크는 사실 사업보다는 그 규제 쪽에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그 규제를 밀고 나갈 논리도 사실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재래시장 같은 곳들이 정말 엄청나게 타격을 입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문제는 젊은 소비자들은 사실 그것 때문만은 아니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 쿠팡으로 로켓 배송을 하는 이유가. 근데 어떻게 될지 좀 여러 가지 시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그 작년에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그 규제 때문에 이제 좀 타격 좀 입었던 그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너무 아쉬워요, 근데 진짜.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이제 그 어떤 경쟁력 이제 창출 방식은 잘 나가는 애를 지금 현재 각광받고 있는 애를 깎아내리는 걸로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못 나가는 애들을 부양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건데, 이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게 각광받으면은 기존 산업을 이제 이제 지원해줘야 된다고 하면서 잘 나가는 애를 조져. 지금 이게 기초 논리가 존나 잘못된 거거든요, 이게. 근데 저도 그 좀 이 말에 동의를 하는 게, 그러니까 보통 그 시장 경제만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규제를 해야 된다는 쪽과 규제를 풀어야 된다는 쪽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기업이나 좀 신자유주의 쪽 사람들은 야, 시장은 그냥 시장에 맡겨야 된다. 규제 없이 가자 이거고,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야, 그렇게 하면 엉망이 되기 때문에 규제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상적인 거는 절충을 하면 좋죠. 근데 그 윤수 씨 말대로 그러니까 안 되는 쪽을 끌어주는 쪽에 그 일종의 입법이라든지 정책적인 대안들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래시장의 현대화 방안이라든지 뭐 상품권이라든지 뭔가들이 다 나오긴 나오는데, 사실 그것들로 이미 뒤처진 어떤 시스템을 끌어가기에는 좀 역부족이죠. 그러면 솔직히 이제 말해서. 그러면 이게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 나가는 애들을 끌어내리기 시작하면은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모든 사업이 이제 다 이제 좆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맞아요. 안 되는 애들을 부양을 시켜줬는데 그게 그래도 안 되면은 그거는 그 사업은 더 이상 미래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그러면은 그 사업은 포기하는 게 오히려 빨리 포기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게끔 만드는 게 그게 낫다라는 거지. 이제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규제를 만드는 거는 진짜 정말 존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고, 이거 좆대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정부가, 그러니까 최소한 자본주의의 역사 안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을 했을 때 성공한 사례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 몇 건밖에 없어요. 그거는 이제 뭐 옛날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때 이제 그 뉴딜 정책 같은 것들, 시장에 적극 개입한다라는 게 성공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 성공 확률은 굉장히 낮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의 그런 그 입법기관들이라든지 뭐 그런 정치 행정 인력들이 과연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이루어낼 확률은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이건 저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아무튼 첫 번째 뉴스 또 너무 길게 시간을 소비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네. 자, 바로 가시죠. 네. 하이피스트. 하이피스트의 기자 누구죠? 최용환 기자님이고요. 자, 영화관에서 플스를, CGV, 콘솔 플레이 대관 플랫폼 서비스 아지트 X를 론칭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냥 다이제스트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게
요즘에 극장들이 많이 놀잖아요. 이게. 놀죠. 네. 이게 공실인 데들이 많단 말이야. 그래갖고 요거를 어떻게든 이제 소진을 시키고자 이제 그 극장을 통으로 빌려주는 거예요. 그냥 그 한 관을. 한 관을. 근데 이게 저기 가격이 나와 있는데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이제 그래? 네 명이서 2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1부 그러니까 오전 10시부터 17시까지는 이제 10만 원. 2시간만. 그리고 2부 그러니까 18시부터 21시까지는 1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꼭 플스 안 하고 나한테 영화를 한 편 그냥 우리끼리만 보겠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야. 뭐든 되는 거예요. 뭐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프라이빗하게 그 4명의 사람들한테 괜찮네. 요거를 대관을 해준다라는 이런 서비스인데 저는 요거는 되게 괜찮은 서비스인 것 같고 저도 한번 시도해보고 싶거든요. 이거. 그렇죠. 아 근데 그 영화를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는 실제 영화 유통사들이나 그 영화 제작사들이랑 저작권 문제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극장이 갖고 있는 게 이제 그 영화 설비를 그 영화 데이터를 쓰는 거는 아니고 이제 내가 이제 뭐 갖고 가야 되는 거죠 이제. 내가 갖고 가야 돼? 네, 뭐 이제 뭐 영상 같은 걸 갖고 와가지고서는 그냥 내가 알아서 볼 테니까 니네 거 틀 필요 없다 이건 거지 이제. 그것도 되나? 아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 저도 당연히 그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마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를 여기서 보고 싶다 이런 것들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솔직히 엄청 가성비 좋은 거잖아요 이거. 영화관을 대관해서 그러니까 완전 대절해서 보는 그 영화에 많이 나오는 조폭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느낌 아니야?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게임만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네. 게임만 된다고 해도 그래도 이거는 굉장히 좀 훌륭한 서비스인 게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살아생전에 극장에서 게임할 일이 있었냐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소리며 뭐 영상이며 난리도 나겠죠. 난리도 아니죠 이거. 그래서 요거는 저도 꼭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휴가 써서라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괜찮네. 나도 불러줘. 자기 그런 우리 4명 가가지고서는 이렇게 그 슈퍼마리오 같은 방송하면 거. 되겠네 방송. 그래 이걸로 게임 방송에. 그렇네 게임 방송 같은 거 할 수 있겠네. 이걸로 저는 존나 옛날 게임을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갤러그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근데 그러면은 극장에서 아깝다. 아니 그 픽셀이 이거만큼 보이는 거 그치? 아니죠? 픽셀이 씨발 이만하게 보이지 지금 그러면은. 재밌겠다 진짜. 슈퍼 마리오 막 이런 거. 슈퍼 마리오 같은 거 하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와 이거 진짜 해보고 싶네요. 자 이거 CGV에서 이런 서비스를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 구독자 1000명도 넘었는데 그냥 저희도 이제 게임 같은 거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괜찮은데 이제 게임 해야죠 이제. 사이버펑크 같은 거 해야지. 아무튼 자 다음 뉴스 갈게요. 또 룩달로다가 달리겠습니다. 스타일 좋아하죠. 패션 포스트. 자 패션 포스트의 최인수 기자님이고요. 미국 온라인 11월 12월 거래액 206조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상 최고치예요. 그러니까 그 역대 이제 모든 이제 그런 온라인 이제 거래 히스토리에서 가장 사상 최고치를 찍은 게 이제 200조까지 갔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건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난달 지지난달 이럴 때 그 온라인 거래량이 최다치 찍었을 것 같아요. 아직 정확한 이제 통계 자료를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심지어는 로레알 있잖아요. 로레알이라는 회사 있잖아요. 네. 그 회사 작년도 매출이 그 신장이에요. 신장. 온라인 사이즈 때 글로벌로 신장이 그게 온라인에 엄청나게 선전을 해준 거죠. 또 중국도 그렇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어떠냐면 원래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던 사람들은 계속 샀겠지만 안 사던 사람들을 맞아요. 억지로 유입을 맞아요. 시켰기 때문에 그들도 이제 이 맛을 보고는 안 돌아간다는 거죠. 그렇지. 진짜로 어디서 안 그래도 봤는데 이런 거래요. 그러니까 그게 보통 저희들은 온라인 쇼핑이 정말 익숙하고 쿠팡 이런 것도 막 사잖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를 예로 들면 보통은 마트 시장이거든요. 살 때. 근데 마트 시장을 못 가니까 저한테 쿠팡 링크를 보내세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위에 왼쪽에 로켓 그 찍으라고 이제 그 조언을 하고 막 뭐 진짜 애호박 막 이런 것도 아까 전부터 애호박을 계속 찾으시고 사거든요 그걸로. 뭐 느타리 버섯. 애호박 없이 못 살아. 애호박 없이는 살 수 없는 몸이 되었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애호박 여기서 나온 거라 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장 보는 것들을 그냥 오프라인에서 너무 당연하게 하던 정말 60대가 이제 온라인에서 그럼요. 그걸 하기 시작하니까 정말로 뭐 그냥 이쪽은 너무나 혜택을 받죠 사실. 뭐 그리고 장난 아니죠.
여기 기사를 좀 보면 작년 그러니까 예년 대비 작년 11월이랑 12월 거래액이 전년 동기간 대비 66%가 늘었대요. 그러니까요. 지금 사상 최대치잖아요. 이제. 어마어마합니다. 이 코로나하고 맞물리면서 아주 대박 터졌어요. 근데 이 기사에서 약간 그 논외로 재밌는 게 저기 이제 인용한 이제 그 수치가 이제 그 어도비에서 제공한 거거든요. 그래요. 어도비 그 회사 아시죠? 그 포토샵하고 뭐 프리미어 같은 거 만드는 거. 근데 이 회사가 사업 영역이 의외로 막 별걸 다 해요. 그렇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얘네들이 그 이제 그래픽 그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연산이라든지 알고리즘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되게 많은 이제 연구를 필요로 하거든요. 이제 수학적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력이 쌓인 거야, 얘네들이. 그래갖고 그걸로 온갖 막 수치 제어라든지 뭐 수치 판단이라든지 데이터 수집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이제 얘네들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파생 상품이 되게 자기네들도 예상치 못했던 파생 상품이 생겼는데 그게 어느샌가 시장에 먹히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어도비의 행보가 되게 재밌으니까 이거 여러분들 뭐 주식 하시면 어도비에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도비 너무 좋죠. 굉장한 회사예요, 저 회사는. 네. 자, 그리고 패션포스트의 최인수 기자님, 무신사 신개념 웹예능 물물교환 예고편 공개라고 해요. 이렇게 타이틀을 걸어주셨는데 그래서 뭐 웹예능 프로그램을 만든대요. 유튜브 베이스에 이제 프로그램을 만든대요. 우리 위대하신 조만호 선생님 역시 앞서가십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뉴스를 왜 뽑았냐면은 그 제가 이거 다음 뉴스하고서는 이제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서는 이제 이거 뉴스를 뽑은 건데 그 LF 뉴스 있을 거예요. 그 LF 자, 이 역시 패션포스트의 임경량 기자님이고요. LF 내일부터 나도 유튜버 패션 유튜버 오디션을 개최한다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걸었는데, 그러니까 자 똑같은 유튜브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무신사의 방식과 LF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이제 무신사는 이제 자체 제작을 해가지고서는 인하우스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송출을 하겠다는 거고 이 LF는 컨테스트의 명목을 빌어가지고서는 이것을 외주 도급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참여를 시키는 거죠. 참여를 시키는 거예요, 이제. 생각의 단계가 수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무신사는 이제 이거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무신사 이제 그 유튜버 프로그램들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최근에 이제 또 막 인재 흡수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되게 눈독 들이고 있었던 유튜버 우리 회사로 좀 데려오려고 이제 보고 있었던 유튜버도 이제 무신사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거예요. 무신사는. 그리고 그 토양이 이제 만들어져서 이제 바로 이제 그거를 시도할 수 있게 되었는데 LF는 여전히 이제 도급, 이제 하청, 외주 제작 이 단계에 아직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LF는 이제 패션 유튜버 선발 오디션, 그러니까 쇼미더머니 방식의 그냥 프로그램을 기획을 한다는 거고 이 무신사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그 유재석이랑 김태호 PD가 하는 거 제목이 뭐죠? 뭐 유키즈. 아니 그 놀면 뭐하니? 그런 느낌으로 일종의 패션에다가 좀 이 물물 교환이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또 뭐 예능을 만든다고 하니까 좀 이게 다른 방식이긴 하죠, 확실히. 그러니까 사업을 보는 이제 이게 근데 이런 식으로 무신사의 방식으로 나가는 게 맞아요. 이렇게 나가는 게 맞는 게. 동시대에 이제 가장 큰 이제 광고 수단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을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뭔가 시도를 하려면은 이제 자기가 그것을 언제라도 가용할 수 있을 만한 자원을 확보한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맞는 거란 말이죠. 근데 LF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직 좀 고려가 미숙하다.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지 이게 뜨든지 말든지 할 텐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뭐 무슨 컨텐츠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리 잡히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느 정도 선투자를 좀 해서 이 토양을 좀 쌓아놓고 만들어서 가고 그 다음에 뭐 넥스트 스텝 저런 걸 하면 하더라도 그게 말이 된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네네, 거죠. 맞습니다. 네. 그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차이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LF가 저 유튜버를 뭐 뽑는다 어쩌고 한 거는 말하자면은 이벤트성의 계획인 거고 그 내부에서 저 패션 TV 혹은 저 유튜브 관련된 이커머스 쪽의 팀이 무신사만큼 세팅이 안 돼 있을 거예요. 조직적으로. 그런데 무신사는 TV 팀이 상당히 많거든요. 인원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오너라든지 뭐 주요 결정권자가 적극적으로 이제 그거 사업에 대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건데 일단 간 보고 시작하자 이제 맞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예, 거죠. 예. 이제. 역시 조 대표님이 생각하는 거는 이 생태계를 좀 알고 하는 그런. 그렇지, 그렇죠. 그거 중요하죠. 네. 네. 저 LF 쪽은 아직까지는 오프라인 베이스의 그 때가 아직 덜 벗겨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럼 춘식 씨 살 겁니까? 아니면은 뭐 주면 쓸 겁니까? 저는 뭐 기회가 있다면 삽니다. 춘식 씨. 왜냐면은 이 형은 진짜 되게 허슬하는 사람이고 삶에 있어가지고 되게 적극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또 항상 그 똑같은 표정 밀잖아요. 그렇죠. 그거 인정합니다. 이분 대단한 분입니다. 네. 춘식이 형 삽니까? 잘 알잖아요, 개인적으로. 아니 안 사요. 왜냐면은 춘식이 형 너무 저 좋아하고 리스펙하는데 그 춘식이 형을 제가 컨트롤을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데려다 놨는데 이게 오히려 애물단지가 될 수가 있다. 아니 그건 아닌데 삼국지로 치면 여포 같은 캐릭터. 싸움을 존나 잘하는데 문제는 내 목도 짜. 그게 문제. 갑자기 춘식이 형 하나 그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그 이태원에 이제 아무 일도 없었던 평화로운 시절에 그 밤에 친구랑 무슨 클럽 앞에 서 있었는데 춘식이 형이 그 안에 있었어요. 서구야 하면서 정말 뛰어와서 때렸어요? 아니요. 이렇게 뭐 안았던가 뭐 그러는데 안을 때 팔로 제 안경을 쳐가지고 안경이 일단 여기가 코가 나가고 그리고 얼굴에 상처 나고 저는 그냥 그 앞에 서 있었을 뿐이에요. 그분은 좋아서 아는 거죠. 역보네. 내 목도 닦는 거네. 내 목은 딱 맞췄네. 그래서 그럼 저도 안 사야겠네요. 그럼 저 LF 저 콘테스트 지원합니까? 안 합니다. 지원 안 해요? 안 합니다. LF는 돈 줘도 안 한다. 우리한테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군요. 돈 줘도 안 하는.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네. 자, 아까 전에 뉴스에서 잠깐 라이브 커머스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어가지고, 우리나라 국내 최대 이제 온라인 이제 플랫폼,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인 카페24가, 이제 라이브 커머스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인수 기자님이 이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분석 기사를 써주셨는데 조금 읽을게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카페24가 1인 창업자와 인플루언서 등이 자유롭게 라이브 커머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방송을 할 수 있을 만한 이제 전산 자원을 이제 제공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유튜브 같은 이제 서버 인프라를 제공을 하고 거기에 이제 할 수 있을 만한 솔루션들 이제 그 고객 접점과 만날 수 있을 만한 솔루션까지 이제 개발하겠다는 그런 거죠. 근데 이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뭐 남들 하는 건데 뭐 이미 유튜브에서 하는 거고 인스타그램에서 하던 건데 이거 뭐 별거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사실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하는 게 서버 자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서버 자원과 이제 유동적인 이제 그 대역폭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그거를 자원을 준비하는 게 이게 좀 되게 어려워요 이게. 우리가 지금 유튜브로 라이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걸로 라이브 커머스를 할 수는 없어요? 거기에서 상품이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지가 않죠 유튜브는. 이제 인스타그램은 그게 되는데 유튜브는 그게 안 되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카페24는 자기 현재 이제 그 쇼핑몰에 올려놓은 제품들을 저기 지금 사진처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제품으로 바로 들어가서 구매할 수 있게끔 이제 만드는 건데 키포인트는 저 상품 연결도 연결이지만 진짜 키포인트는 서버 인프라를 카페24가 본격적으로 준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서버 인프라가 준비가 되면은 뭐 각종 이제 비디오 커머스 관련 이제 그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을 만한 자원이 되겠죠. 그 외에 뭐 결제니 뭐 뒷단이니 이런 거는 완벽하니까. 그건 완벽하지. 카페24 믿을만 하죠.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개인 커머스 하는 사람 제일 잘 하는 사람이 연간 매출이 8천억이래요. 개인 한 명이. 중국은 가능하지. 웬만한 뭐 우리나라 중견 기업보다 매출이 높은 거거든요. 한 사람이. 패션그룹 평균보다 커요. 한 명이. 그러니까 이 그 뭐 중국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이런 그 청운의 꿈을 품고 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네, 요 서비스 좀 잘 도입이 돼가지고 카페24는 그리고 수수료가 안정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런 중소상공인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이건 제가 고른 뉴스인데요. 오늘 패션포스트고 최수환 기자님. 패션은 해양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치. 저희가 오늘 뉴스가 이제 업계 전반 동향에 대한 뉴스여가지고 조금 지속 가능성에 대한 뉴스를 가끔씩 좀 다뤄보려고요. 이게- 진짜 좋은 얘기다. 네. 야, 요즘에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네. 예, 오죽하면 지금 사람들을 반을 죽여야 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아 타노스처럼. 네. 일단은 기사를 조금 읽어볼게요. 이게 일종의 칼럼이거든요. 근데 이제 글로벌 패션계는 올해 이제 2020년 유난히 해양 플라스틱이라는 말이 담긴 옷을 많이 만들었다. 해양 폐기물, 해양 플라스틱이라는 설명이 포함된 제품 수가 작년보다 미국 기준으로 21%가 늘었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톰 포드에서 맞아요. 시계를 톰포드가. 시계 이 케이스를 해양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만드는. 그래서 네. 예를 들어 여기도 기사에 나오지만 프라다의 리 나일론이라는 합성 나일론을 소재로 그러니까 합성 나일론을 안 쓴 나일론을 사용한 라인을 아예 따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바다에서 쓰이는 어망 소재를 가지고 명품 옷을 만드는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여기 스페리 운동화, 노튼 포인트 선글라스, 버버리 트렌치 코트에도 그런 것들을 쓴다. 근데 이게 이제 마케팅이냐 환경이냐라고 얘기가 되게 분분한데. 이 글 쓰신 분은 그거 족도 쓸모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좀 되게 편협한 생각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일단 네. 좀 읽어드릴게요. 네, 그래서 닥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 있어야지. 이제 아디다스의 제임스 카네스 글로벌 전략 부사장은 해양 플라스틱은 전 세계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보여주는 완벽한 증거다라고 하면서 이 플라스틱 쓰레기에서 추출한 천이랑 필라멘트를 사용해서 신발을 3,500만 켤레 이상을 만들었대요. 네. 근데 이제 환경 전문가들은 패션 브랜드들이 아무리 해양 플라스틱으로 옷을 만든다고 해도 실제로는 환경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라는 게 이 글의 주장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어떤 지속가능 분석가가 표면적으로는 뭔가를 상생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오염도 해결하고 폐물질을 재활용을 하고 인식을 높이는 차원에서.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플라스틱은 해저보다는 신발 한 켤레에 있는 게 더 낫다. 그러나 그러니까 만들었지. 비판론자들은 최근의 해양 플라스틱 의류붐이 기껏해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한대요. 그러니까 뭐야 향후 10년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말하는 가만히 거는 있으래요. 그러니까 향후 10년간 플라스틱 생산이 40%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대요. 여전히. 예, 근데 그래서 해양 플라스틱을 수거해서 쓴다고 해도 이게 수박 겉핥기다. 그리고 바다에서 수거한 플라스틱은 실제로 불순물 같은 것들이 많아서 재활용이 어렵다. 그리고 플라스틱만으로 옷을 만드는 거는 비효율적이다. 등등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 글의 주장은 이제 다른 분. 그러니까 폐플라스틱을 가지고 옷을 만들지 말고 야 족가는 짓 하지 말고 씨발 딴 거나 만들어 그냥 이거는. 차라리 그걸로 대야 같은 거, 그치. 바켓스 이런 거 만들라는 네, 거예요. 고무다라이나 만들어 이거지. 못 만들지 말고 플라스틱으로 그건 맞는 얘기. 아 존나 맞는 얘기네 이거. 마지막 문장 하나만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폐플라스틱은 세탁이 필요하지 않은 컴퓨터 부품이나 휴대폰과 같은 내장 프로그램에 있는 제품에 재활용되는 것이 훨씬 환경에 도움이 된다. 아우터 노운의 메간 스톤버너는 의류 회사들이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좋지만 패션 기업들이 계속해서 폐기물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했다. 저게 키지. 그리고 해양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에도 이게 말하자면은 생산 리소스를 더 많이 소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싸기 때문에 하는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품에 프리미엄이 붙고 마진도 5%에서 30% 이상이 증가된다라는 거죠, 현재 기준으로. 재밌는 의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기사를 좀 골랐고, 왜냐면 보통 우리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끝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일이니까 하세요까지 하고 끝낸다는 거죠. 동참하시라고.
근데 이 기사는 하지 마. 조카라 이거 너네는 돈도 안 된다. 다라이나 만들어 바켓을 만들고 일단 이거. 도움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아까 상호 형이 계속 중간에 이제 얘기하시려고 했던 그 말에 저는 동의하거든요. 이것은 시작이다. 그리고 모든 좋은 결과들은 시작이 없었으면 탄생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 기사가 그 어떤 다룬 그 관점은 굉장히 흥미롭고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사실 무신사가 처음부터 매출이 1조였냐? 아니었어요? 네, 원래 아니었어요. 1조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착각하시지만 아니었거든요. 아, 그런 때는 상상도 안 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 회사들의 어떤 그 지속 가능성을 마케팅 이상으로 실천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을 폄하할 필요는 없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비중이 낮더라도 사실 결국 패션은 규모의 경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더 다량으로 대량 수거하고 생산하는 시스템이 자리 잡히면 현재 코스트는 낮아질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근데 저는 그런 면에서는 결국 이 해양 플라스틱으로 뭔가를 만드는 것 자체를 폄하할 필요는 없고 다만 이 기사에서 포인트인 부분은 아까 윤수 씨가 얘기하신 것처럼 그 제품 자체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줄인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게 아니라 쓰레기 자체를 안 만드는 거죠.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게 맞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패키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스티커도 쓰고 뭐 쇼핑백도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뭐 천이랑 이런 그 막 메탈 조각 같은 것도 사용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차라리 하나씩 다 바꿔버리고, 그러니까 만든 건 다 써. 근데 새로 주문할 때 종이를 코팅되지 않은 걸 쓴다든지, 혹은 쇼핑백 자체로만 버렸을 때 그냥 그 자체로 재활용이 되게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보통 불순물이 섞여 있어서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의 것들을 좀 연구를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그 심지어는 그 배달 많이 시켜 먹잖아요. 그 배달 용기 아 거기도 어마어마하죠. 난리 났어요 지금. 맞아요. 네. 그리고 뭐 골판지 회사가 주식이 장난 아니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방법이 뭔가 이렇게 좀 구조적으로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그래서 실제로 법령이 시행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배달 플라스틱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는 용기를 깨끗하게 만든 상태로 대형 용기들만 배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뭐 간장이 들어있는 종지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소형 플라스틱은 실제로 재활용이 거의 안 된대요. 예. 근데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되구나. 그런데 더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배달 하나 시키면은 플라스틱이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오죠. 정말 여러 개가 오는데 그거를 철두철미하게 재활용까지 이어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거죠. 솔직히 그냥 다 버리잖아요. 웬만한 사람들은. 통으로 버리지. 예. 근데 음식채 버리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거를 사람들의 도덕에만 호소를 할 거냐?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베네핏이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이념도 모두가 준수하진 않아요. 근데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제 어떤 식으로 권장을 하는 식으로 바뀌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을 한 판 해주는 식판 같은 돈가스가 담겨 있는 거라든지 도시락 형태면 조금이라도 할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것만 닦으면 되니까. 좀 쉽지.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뭐 국 따로 밥 따로 이렇게 주는 것보다 그렇게 하나로 큰 플라스틱으로 하는 식으로 더 권장을 한대요. 근데 그거는 좀 먹는 무드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러면은. 근데 또 이거 뭐 국물 자체가 메인인 경우. 맞죠? 무슨 찌개 같은 거 시켰는데 요게 요만큼 오면은 좀 싫을 것 같지 않아요? 그 아마도 뭐 더 방법들이 있기는 있을 텐데 뭐 어쨌거나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플라스틱이 안 쓰일 수는 없는데 좀 더 재활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는 것들은 방법이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아직 해결책은 없죠 사실. 근데 재활용도 그게
현실적인 답은 아니에요. 아 그쵸. 네, 왜냐면 재활용이 하기가 어렵고 그 돈이 더 들고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 용기를 플라스틱이나 이런 거 아니고 다른 방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나무 뭐 도시락처럼 뭐야 그러면 좋겠다 이거죠. 스타벅스의 종이 빨대처럼 이렇게 그렇죠. 그 일회용 용기들도 종이로 하면은 좀 그래도 좀 덜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러니까 그것도 예를 들어서 종이를 쓸 수 있는 쪽이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햄버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볼때 되지, 가능해요. 네. 샌드위치 같은 건 되거든요. 근데 되지. 국물이 되어 있는 것들은 찌개는 종이가 안 돼. 종이가 녹지. 묻고 종이 용기를 쓰는 곳들도 내부를 코팅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재활용이 그거는 안 되고. 재활용이 안 되고 그냥 쓰레기거든요. 그거는 그런 어떤 좀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저는 2020년에서 조금 희망을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쿠팡처럼 정말 갖다 주고 갖고 가 그 패키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좋은 생각이에요. 로켓프레쉬 같은 것들을 할 때 그냥 더 이상 박스를 낭비하지 않는, 로켓프레쉬는 정말 시킬 때마다 약간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아, 그 내부가 은색으로 그 코팅이 되어 있는데 그 원래 종이 중에 제일 재활용하기 쉬운 종이가 그 택배 박스 용이거든요. 그 골판지. 똥종이. 예. 근데 걔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 언론에서 많이 두드려 맞았어요. 쿠팡이. 너무 쓰레기다. 그래서 이제 저걸로 바꾸고 뭐 SSG라든지 여러 군데가 어쨌든 간 조금씩 그런 걸 하고 있으니까 사실 저는 맨날 쓰레기 그 택배 박스 버리는 것도 일이에요. 일이에요 진짜. 예. 그리고 쇼핑을 도대체 네. 얼마나 하길래 그러는 거죠? 좀 아니 저 쿠팡에서 오는 택배 이게 박스만 일이 될 정도면 패션뿐만이 아니라 사실 사람들 전반에서 이제는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신자가 되자는 게 아니라 진짜 좀 개인이 우리가 신경을 써야지. 그래야지 우리 애들도 좀 조금 더 우리 정도의 세상을 살 수 있다. 근데 이런 문제 너네 애 낳을 거냐? 내가 궁금해 갑자기 듣고 보니까 너무 그렇게 파고들지 마세요. 알겠어요. 근데 이런 문제들을 볼 때마다 좀 드는 생각이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인 게 공익을 위해 가지고 사람들이 격리되어 있는 것이 다 좋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거기에서 예외로 벗어나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논리를 들면서 자기의 논리 안에서 이게 큰 공익을 해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 어디 해돋이 가고 막 그런단 말이죠. 이제 그래서 어떤 이념적으로 이것을 뭐 사회에 완전히 이제 이렇게 막 적용시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이런 뭐 자연보호라든지 뭐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려면 거기에 그것을 했을 때 얻어지는 어떤 합당한 어떤 이익 같은 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익이라든지 안 지켰을 때 발생하는 손해 같은 것들이 사람들에게 눈에 있어요. 이렇게 분명하게 들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없는 시점이다. 그래서 그거를 마련하는 게 어떤 실질적인 이런 운동을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이제. 지금 정부에서는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는 개인보다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규제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이제 지켜지는 거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사실은 이거의 현황을 좀 파고들면 이거 장난 아니네. 약간 얼전트하다는 그거가 느껴지는데 그거 대비 지금 뭐 이거를 좀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대응들은 상당히 지금 뒤처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거랑- 방법은 타노스다. 그냥 소비원을 줄여버리자 그냥 반으로. 자, 그렇습니다. 이거 좀 애매한 문제입니다. 이거 되게 컴플리트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뭐 지속 가능, 패션, 환경 막 이런 얘기 할 때 이거에 대해서 지금 누구도 야 이게 정답이야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 왜냐면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반대 의견들이 나오는 의견이 패션에서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좋은 건 좋고 싫으면 싫은 거지 패션은. 맞습니다. 근데 이쪽은 아무튼 좀 그러니까 이익 관계가 너무 복잡하게 걸려 있으니까. 논의가 계속 필요하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뉴스를 할 때 좀 업계 얘기할 때는 이 지속 가능 패션에 대한 얘기들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요거 보세요. 해보고 싶은 거예요. 톰포드가 고가 시계를 만드는데 해양 플라스틱으로 만든대잖아요. 요거 살 겁니까? 안 사죠.
저는 톰포드를 안 삽니다. 일단. 아니, 시계는 스틸이어야지. 차라리 스틸 하나 사가지고 100년 쓰는 게 나아요 진짜. 그러니까. 네. 플라스틱도 거의 천년만년 써요. 이건 안 녹아. 이거 가스레인지 옆에 두면 녹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아 근데 좀 그것도 그렇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쓰레기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재활용 쓰레기를 사용을 했어. 근데 그거 자체가 또 쓰레기야. 정말 쓰레기야. 쓰레기이기 때문에 결국엔 안 사는 게 답입니다. 주식이나 사십시오. 주식은 좋지. 네, 왜냐면 현물이 없는 게 짱입니다. 게임이나 하시고 주식이나 하시고 맞네. 현물이 안에 없어. 숫자로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그냥 현으로 살지 말고 게임으로 살면 되겠네. 네, 게임으로 합시다. 온라인에서 온라인에도 사십시오. 그럼 쓰레기 절대 안 나오지. 괜찮은 방법이네. 자. 사발면 나와서. 사발면도 게임으로 드세요. 직접 처먹지 마시고 게임으로 드십시오. 자, 마지막 뉴스 할게요. 마지막인가? 패션포스트의 최인수 기자님이고요. 보테가 베네타 모든 SNS 계정을 폐쇄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거 부활했나요, 다시? 부활 안 했습니다. 아직도 안 하고 그냥 일단 다 닫았대요. 뭐. 왜요? 그래서 보면은 이태리 럭셔리 브랜드 보테가 베네타가 지난 5일 기준으로 브랜드가 운영하는 모든 공식 SNS 계정을 폐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스타 팔로우만 250만 명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과감하게 페이스북, 닫아버리고. 트위터 다 없앤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게시물을 비공개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 패션 포스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패션 뉴스에서 엄청 이슈였거든요. 왜냐면 지금 매장을 못 가잖아요. 사람들이. 맞죠. 그래서 인스타로 다 쇼핑도 하고. 막 비대면 패션을 소비하는 어떤 PR하고 알리는 창구가 소셜미디어가 거의 전부인데 그거를 다 없애버린 거니까요. 야, 이게 그 오피셜뿐만 아니라 지사들 계정들까지 다 닫아버렸네요. 네, 그래서 뭐 일단 이게 화두가 되고 있다. 근데 아직 그 보테가 베네타 측에서 왜 없앴냐라고 하는 것들을 따로 낸 건 아니에요. 이유도 없어? 네, 그러니까 이유가 있겠지만 이유를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여기에 이제 추측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컬처드 매거진 인터뷰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데니얼 리가 같은 것을 보는 사람은 크리에이티브 프로세스에서 생산적인 작업을 할 수 없다. 디지털 영역에서 많은 활동을 해왔지만 공허함을 느꼈고 브랜드 가치에 대한 개념의 깊이도 부족한 것을 느꼈다라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대요. 네, 야, 근데 내가 저 회사 실무자면 진짜 존나 싫을 것 같아. 저런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일부 업계 관계자가 보테가 베네타의 소셜미디어 폐쇄가 브랜드의 최신 컬렉션을 위한 일시적인 마케팅 전략일 수도 있다고 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갑자기 사라졌네? 했다가 막 화두가 됐잖아요. 계속 있으면 화두가 안 되잖아요. 그냥 갑자기 사라졌다고 누가 신경이나 쓰나? 저 상황을 그냥 그려보면은 그냥 그 총괄 이제 그 사업 이제 마케팅 사업 총괄인 사람이 지나갔다가 우리 SNS 마음에 안 드는데 씨발 일단 닫고 이거 없고 개선 기획안 마련해와 딱 이래갖고 지금 그 각 부서에서 마케팅 1팀, 2팀, 3팀에서 개선 기획안 존나 쓰고 그거 막 그 안에서 내부 검토하고 막 그러고 있는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지금. 아무튼 뭐 어디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그 말하자면 디지털 영역에서 공허함을 느꼈고 그 브랜드 가치에 대한 개념이나 깊이 같은 것들을 설명하는 것도 이게 충족이 안 된다. 약간 이런 얘기인데 뭐 모르죠. 진짜 윤수 씨 말대로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기사에 써 있는 것처럼 다시 빵 열어가지고 그냥 일종의 깜짝 전략이었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참 어쨌든 핫한 브랜드는 핫한 브랜드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닫았다고 이게 타지 패션 언론에도 뉴스까지 낼 정도니까 이거 보도자료 아닐까요? 이것도 보도자료일 수도 있어요. 이것도 보도자료일 수 있어요. 네, 아무튼 뭐 그냥 그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진짜 많잖아요. 네. 단순히 옷만 만드는 것도 아니고 광고, 뭐 사실은 뭐 레터헤드에 뭐 이 레이아웃 뭐 이런 것까지 다 신경 쓰는데 저런 돌출 행동도 그들이 계획한 크리에이티비티 액티비티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아직 누구도 모르는 거고. 근데 그렇지 않다면 문제인 거죠. 안 타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인 네. 거고. 근데 만약 이것까지 기획을 한 거다라고 하면은 이건 나름 진짜 괜찮은 그런 액션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히려 일시적인 마케팅 액션이 아니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어요. 그래요? 네, 왜냐면 진짜 공허하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 공업 포격. 생각 다르네 나랑. 그러니까 우리 한번 닫았다 열어보자. 사람들을 조금 더 주목시키기 위해서라고 하면은
그거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좀 짜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럼 이제 누군가가 또 닫을 거잖아요. 네. 혹은 누군가가 더 센 거를 갑자기 할 수도 있겠죠. 네. 뭐 근데 첫 번째 했으니까 좀 그래도 그러니까 그거 이슈는 되지 않을까? 의미는 확실히 이슈는 됐으니까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근데 이 만약에 디렉터가 진짜로 야 소식 너무 얕다. 이게 뭐 좋아요만 누르지 우리가 뭘 하려는지 이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사실이지. 그렇다고 해도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오프라인이 그거의 솔루션도 아니에요. 오프라인은 지금 족도 답 없어요. 지금. 아니, 근데 제 말은 이거예요. 특히 유럽은 보테가 베네타만 놓고 봐도 네. 예를 들어 온라인이나 소셜미디어가 그나마 브랜드가 뭘 하려는지를 설명해주는 창구 역할을 하지 매장에 있는 세일즈 스태프 분들이 디자이너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철학 같은 것들을 100% 고객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하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매장의 인테리어가 그러면은 데니얼리의 뭔가를 100% 말해주냐 매장에 막 소리로 막 나와 오늘은 뭘 하려고 그랬고요 막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 그 결국에는 그 상호 보완적인 관계인데 이 사람도 이제 그걸 좀 깨달아야 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깨닫기 위해서 닫는 거는 상호 보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술 마셨던 게 아니라 술 먹고 라이브 켰다가 그러다가 이러면서 이제 누가 욕했어. 내가 볼 때는 누가 댓글을 이상한 걸 쓴 거야. 맘에 막 이러다가 아니면 알고 보니까 예를 들어 해킹이었다. 그러면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떻게 뭐 자 무슨 속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보테가 베네타가 SNS들을 다 닫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어떤 대응이 있을지는 그것도 아직 밝혀지진 않았어요. 근데 뭐 알아서 하겠죠 뭐. 그래도 우리가 진짜 복싱 남녀로부터 시작해서 6년 동안 보테가 베네타라는 브랜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네. 없었지. 이제 언급이라도 된다는 게 진짜 그 사이에 보테가 베네타에 대한 인식 개선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짱입니다. 가격만 좀 싸면은 진짜 가방 같은 걸 하나 사고 싶어요. 왜냐면 옛날에 한창 보테가가 어쩌다 보테가가 하이 클래스 브랜드잖아요. 네. 맞습니다. 럭셔리 중에서 근데 그러고 보니 맨날 거지라고 어필하는 이승준만 보테가 베네타 가방 있잖아요. 우리 중에서. 여자친구 거 여자친구 거 빌려서 썼다. 이미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반납. 그지 새끼네. 아무튼 죽은 사람한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 그렇네요. 미안합니다. 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최근에는 어쨌든 보테가가 관심이 있으니까 그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힘이고 맞습니다. 또 이런 걸 보면은 리스크일 수도 있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자 이번 주 뉴스 디럭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고맙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8시간을 했어요.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 편집 장난 아니겠다. 자 다음에 봬요. 감사합니다. 안녕.